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체 시계가 고장이 나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이는 1982년 미국 평론가 노먼 로즌솔이 계절성 정동자의 시저널 어펙티브 디소더라고 명명한 장애로 발전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햇빛이 줄어들면서 5명 중 1명꼴로 무기력을 느끼고 활동 에너지도 약해진다. 다소 슬픈 생각이나 우울이 두드러지나 날이 따뜻해지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 이 현상은 곧 사라진다. 자연광은 계절성 정동장의 발병을 현저하게 낮춘다. 아침에 빛을 주기적으로 쬐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의 노출을 줄이고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잠들기만 하면 된다. 이 규칙만 지키면 생체 시계의 시간이 제대로 맞춰지기 때문에 계절성 정동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오장 각자의 리듬으로 살다. 계절의 민감성에 따른 발병. 계절은 달의 주기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지구상 모든 종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계절의 리듬은 수많은 환경 요인 중에서도 기온, 일조량, 강우량을 만들어낸다. 동물은 계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다.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주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동면하거나 계절에 따라 번식을 조절하는 동물도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계절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 더군다나 현대의 안락한 생활 방식 덕분에 우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의 주기에 영향을 받고 난 뒤 독특한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질병과 싸우는 인간의 능력이 이 특성에 해당한다. 계절에 따라 각 질병의 발병률이 달라지고 그 중에서도 겨울의 절정에 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12월에서 4월 사이에 유행성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가장 많이 발병하기도 했지만, 심근경색, 뇌졸중, 제1형, 당뇨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놀라운 건 인지 기능 역시 계절의 리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리에주실 대학교의 연구진은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년들의 인지 기능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집중력과 작업 기억처럼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한 인지 기능을 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집중력은 6월 중순쯤 하지의 최고치에 달하고 12월 중순쯤인 동지의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기억력은 9월 중순쯤인 추분의 정점에 이르고 3월 중순쯤인 추분에 가까워지면서 최소치로 떨어졌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1년 단위의 모래시계가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0년마다 새로 태어난다. 인간의 세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새로이 생성되고 죽음을 맞이하며 대체된다. 인체의 피부세포, 근육세포, 심장세포, 신경세포 등 약 200개의 세포 유형으로 분류되는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매일 2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교체된다. 예를 들어 장세포는 2에서 3일 간격으로 재생된다. 장세포보다 좀 더 단단한 피부세포의 수명은 3에서 4주다. 척혈구는 120일 정도 살고 간이나 폐의 세포는 400에서 500일 동안 산다. 그러므로 현재 50세인 사람은 이미 40여 차례 간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내 안의 시계를 조율하다. 과학계는 겨우 15년 전부터 생물학적 리듬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낮과 밤의 교차에 맞춰진 일주기 리듬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가 급성장했다. 바로 시간생리학이다. 시간생리학은 우리 안에 내재한 시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피곤을 느낄 때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현재 몸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워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생체 시계와 합치되기 위해서는 몸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저녁에는 운동을 삼가고 각성 상태와 체온을 높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커피, 담배와 같은 기타 흥분제도 피해야 한다. 반대로 멜라토닌 분비 상승으로 나타나는 하품, 무거운 눈꺼풀 등의 졸음 신호를 기민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그때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곧장 침대로 가서 방안을 어둡게 만든 상태로 잠에 들어야 한다. 일주기 리듬이 동요하면 만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데 직결된다. 그 중에서도 수면과 각성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25년에 걸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연구원들은 수면 시간과 치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50에서 70세 연령층에서 7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루의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였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은 24에서 40%까지 높아졌다. 일주기 리듬에 따른 행동은 약을 복용할 때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의 효과는 복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환자의 생리학적 리듬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항우울제의 일종인 클로미프라민은 정오에 복용했을 때 몸에 잘 드는데, 세로토닌 분비가 정오의 최대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연구를 통해 항암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할 때에도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시간생리학 및
안부서의 감독을 맡고 있는 프랑시스 레비는 소화기 암에 널리 쓰이는 화학요법이 오후 4시보다는 오전 4시에 관료될 때 톡성이 5배 가까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연구의 화두는 무엇일까? 약물 복용량을 각각의 개인에게 맞추는 것이다. 개인마다 생리학적 리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생리학 원리의 발견에 힘입어 치료의 효율을 높이거나 톡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생리학적 리듬을 기반으로 수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6장 동물과 눈이 마주치다. 말하지 못하는 단짝이 주는 행복. 동물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심리학적 혜택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단지 동물을 쓰다듬는 행위만으로도 인간의 몸에서 스트레스 예방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동물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의 정신 건강이 향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반려동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더욱 높여주었다. 그렇게 인간은 동물 친화적인 조상의 흔적을 유전적으로 간직해왔고 반려동물은 인간의 동료가 되어 지금까지도 절친한 벗에게 안정감을 선물한다. 더욱 놀라운 건 동물과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몸에서는 특정 호르몬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사이언스에 게재된 한 일본의 논문에 따르면 인간과 개가 서로 눈을 바라볼 때 인간과 개의 뇌에서 모두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하여 둘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본 과학자들은 눈을 바라봄으로써 형성되는 관계 형성의 작동 원리가 인간이 3만 년 전부터 개를 단짝 친구로 길들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수만 년 동안 개는 인간과의 눈 맞춤으로 관계를 강화했고 인간의 의도를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반려동물은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자폐증 환자들의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 시기에도 그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7장 흙과 친하게 지내다. 미생물은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이들은 자연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박테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린 시절 자연에 자주 노출될수록 일생에 걸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얻는 건강의 혜택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미생물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내장이 모여있는 배 속이다. 인체에서 배는 본능적 욕구와 생식과 연결지어 인간의 동물성과 연결된 어두운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배와 뇌를 가르는 이원론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배의 기능이 얼마나 정교하고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연구가 누적되어 전문화되면서 뇌만큼이나 배 속이 다채로운 공간임을 알게 된 것이다. 사실 인간의 배 속에도 뇌처럼 뉴런이 있다. 인간의 배는 소화 시스템을 돌볼 뿐만 아니라 뇌와 정보를 교환하는 약 2억 개의 뉴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다. 그 뉴런들이 바로 소화관을 따라 감겨있는 장신경계다. 길이가 긴 장신경계는 식도에서 출발해서 항문까지 내려가면 10에서 12m까지 늘어나 약 400제곱미터의 장을 표면을 덮는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신경계의 기원은 오래되었다. 배 속의 신경세포는 머리의 뇌와 기원이 같지만 태아 발달 시기에 분리되어 배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장신경계를 형성한다. 이렇듯 뇌와 장신경계는 같은 유형의 뉴런을 공유한다. 또한 장신경계는 다른 중추신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꿈틀운동이라는 복잡한 수축 작용을 통과한다. 끝이 아니다. 장신경계는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넘어서 두뇌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시험을 치러본 사람이라면 스트레스가 소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낀 적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뱃속에 있는 제2의 뇌는 역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장신경계는 인체 내에서 세로토닌의 95%를 분비한다. 세로토닌이 장에 한번 분비되면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보상회로를 활성화하고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장신경계는 스트레스와 감정에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행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침울, 우울, 불안한 기분은 정상 수치보다 낮은 세로토닌 분비율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장신경계는 성폭력이나 정신적 외상처럼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사건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형되기도 한다. 이렇듯 장신경계는 인간의 몸 깊숙한 영역의 기억의 한 형태로 새겨진다. 장신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미생물군집. 이러한 미생물 생태계 일체를 장내 미생물군집 혹은 줄여서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른다. 장내 미생물은 두뇌가 담당하는 기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이 과학적 사실은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연구원들은 실험용 쥐로부터 동물의 기억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다수의 장내 박테리아 군집을 발견해냈다. 이 군집은 신생아의 소화관에 최초로 서식하는 세균주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포함한 여러 계열의 유산균이었다.
연구원들은 쥐의 장내 미생물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제거하면 쥐의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새로운 유산균을 주입받은 쥐의 기억력은 크게 회복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나아가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어린 쥐의 대변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나이 든 쥐에게 이식하기만 해도 나이 든 쥐의 기억력과 연관된 장애의 발병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내 미생물의 노화로 인한 인지적 악화를 역전시킨 것이다. 이 결과가 확증되면 인체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징후를 예방하는 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해 주자 그들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증명했다. 장내 미생물의 박테리아가 두뇌의 화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실제로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장내 미생물은 수많은 신경성 질환 연구에서 치료 가능성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는 약물 치료와는 반대로 장내 생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질병에 보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박테리아를 주입하거나 장내 미생물을 부분적으로 복구하여 뱃속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치료가 섬세하게 작동할 수 있다. 영국인 17,400명의 건강 데이터 베이스를 연구한 데이비드 스트라차는 각 가정의 막내들이 형제자매들보다 비염이나 알레르기, 습진에 덜 걸린다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스트라차는 어린 막내들이 밖으로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 박테리아에 빈번히 노출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많이 형성된 것이고 이는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고 보았다. 1990년경 농장에서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수 연구가 스트라찬의 엉뚱한 가설에 확증을 더했다. 농장의 동물로부터 병원체에 빈번히 노출되는 아이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등 질환을 덜 앓았다. 또한 연구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자연에서 미생물에 노출된 아이들은 알레르기와 천식, 자가면역 질환에 덜 걸린다고 했다. 장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다. 나이지리아에서 도시 거주민과 농촌 거주민의 장내 박테리아를 비교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박테리아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덩이줄기 식물, 곡물, 잎채소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인 농촌 거주민의 음식 섭취 습관 및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기인했다. 피부 혹은 호흡을 통해서 인간이 흡수하는 이로운 미생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라우리와 그가 이끄는 팀이 실시했던 연구에 따르면 땅에 자연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는 박테리아가 체내에 많이 유입될수록 뇌에서 항우울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니 흙놀이를 하다 손이 더러워져도 겁낼 필요가 없다. 아이들이 야외로 나가 놀면서 흙과 모래를 손으로 만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손과 혀와 얼굴을 통해 자연을 맛보고 직접 느끼면서 평생 동안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을 키워나갈 수 있다. 아이들이 가끔 흙으로 옷을 잔뜩 더럽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연이 신체와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팔장산의 고요함에 귀 기울이다. 아무리 드높은 산이라도 완벽한 무음의 상태가 아니다. 산의 배경을 만드는 자연 발생 소리를 지오폰이 자연이나 생물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이르는 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로 바람이 만들어낸다. 인간이 듣는 소리는 바람이 바위 언덕에 가볍게 스치면서 내는 소리다. 이 소리는 음량 10dB 정도로 거의 들리듯 말 듯하다. 산도 사막처럼 노래를 만든다. 다만 주로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 밖의 소리여서 사실상 지각하기 어려운 미세한 숨결이라 말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조금만 귀 기울여보면 간지리듯 들리는 산의 속삭임은 마치 산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음이 지속되면 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인체에 쏟아붓고 몸의 생리를 오랫동안 교란시킨다. 그렇게 되면 면역을 지키는 방어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질병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다수의 국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 주변이 소음이 60dB를 넘을 경우 심혈관 질환과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WHO는 파리 거주민의 11%가 규정 기준보다 강도가 높은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소음이 거주민의 수명을 여러 해 단축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톡성과 같은 도시의 소음을 해독시켜줄 치료제는 무엇일까? 짐작했겠지만 침묵이다. 생체시계의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평화로운 산과 접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산은 대도시의 높은 소음으로부터 뚝 떨어져 피곤에 지친 뇌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무상의 해독제를 제공한다. 인간은 걸으면서 자연스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산속에서 마시는 신선한 공기를 빼놓고 말할 순 없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와는 달리 산의 공기는 비교적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에 오를수록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소위 최초 오염 물질은 가볍게 넘겨도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간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암시하는 바가 큰 요즘이다.
산소 공기는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고지대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혈중 산소 농도는 올라가 인체에 최적화된 산소 포화도를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근육에도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일어나 근육의 성능도 최고에 달한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든 럭비 선수든 육상선수든 프로들은 고지대 훈련이 주는 혜택을 이미 몸소 알고 있다. 독일의 과학자들은 침묵이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해주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201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하루에 2시간씩 소리가 차단된 장소에 실험용 쥐를 데려다 놓았다. 실험 후 쥐의 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밝혀보니 결과는 놀라웠다. 대조군의 쥐와 비교하여 침묵의 방에 놓였던 쥐들의 해마의 새로운 세포가 더 많이 발달된 것이다. 해마에 생겨난 새로운 뉴런은 인간의 기억력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온다. 음악과 침묵을 활용한 치료 연구는 아직 초창기 단계지만 침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훗날 사내 침묵이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결론: 자신으로부터 걸어나오라. 과학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녹지에서 짤막한 휴식의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특정 뇌의 회로는 자극을 받을 것이다. 단지 몇 초나 몇 분이라 할지라도 자연이 주는 효과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인간이 자연을 마주할 때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번째는 에드워드 윌슨이 제안한 바이오필리아 이론이다. 바이오필리아 이론은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했다고 가정한다. 인간이 오랫동안 생존에 도움이 된 존재들에게 고맙게 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피어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간의 유산은 물의 존재, 소음의 부재, 활짝 트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밤과 낮의 교차 등 인류의 조상이 살던 태고적 환경과 유사한 환경적 요소들이 지금까지 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해명한다.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론을 소개한다. 인간이 자연의 주의를 기울이는 독특한 방식 덕분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아낌없는 혜택을 받는다는 주의 회복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심리학자 부부인 레이첼 캐플런과 스테판 캐플런이 발전시켰다.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감각할 수 있는 갖가지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끊임없이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보라고 권한다. 인간이 자연의 주의를 기울이며 어두운 생각을 반복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된다. 나뭇가지의 느린 움직임, 흐르는 물, 바람의 속삭임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힘 덕분에 정신적 인지 활동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중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된다. 단순히 자연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진정되고 심박은 낮아지고 인지적 반추는 중단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주의력은 날카로워진다. 그러나 두 가지 이론이 설득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프랑스 철학자 신시아 플레리와 생태학자 앙카롤린 프로보의 꽃차를 보자.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명백히 부족하다. 알고 있는 것을 겪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경험이다. 외부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원리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지적인 접근 방식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완벽하게 해석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물, 바람, 숲, 별, 흙, 동물, 식물, 색깔 등 자연이 제공하는 다채롭고 감각적인 환경을 직접 느껴보고 몰입함으로써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지식 이전에 자연은 개개인이 겪는 1인칭 경험이다. 직장에 조성된 정원. 자연과의 접촉은 직장인들에게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어준다. 직장에 조성된 작은 녹지는 업무의 집중력을 높여주며 바깥의 녹지를 볼 수 있는 유리창이 트인 공간에서는 단 몇 초라도 정신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시각을 통한 잠깐의 휴식은 직원들의 행복감성과 동기를 향상시킨다. 나아가 유리창을 통해 풍부하게 유입되는 자연광이 인간의 기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식물을 배치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욱 생산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실내 식물도 물론 좋지만 놀랍게도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자연을 담은 사진만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각광받자 전에 없던 신경건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기도 했다. 신경건축학에서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부지뿐만 아니라 창에서 들어오는 빛, 벽의 각도, 색채의 질감, 개방공간, 소리까지 전부 고려한다. 인공적인 건축물 안에서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바이오필리아를 참고하는 학문이다. 학교에 조성된 정원. 도심 속 일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학교 환경 역시 자연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의 바이오필리아는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양육자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연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형성되는 자연과의 일체감은 대부분 유년기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자연과 맺은 정서적 유대감은 어른이 되어서 맺는 주변 환경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결정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대가 지날수록 아이가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두 번째, 아이의 주된 교육을 도맡는 학교 역시 책임이 있다. 학교는 되도록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외 활동은 아이의 공격성이나 흥분을 크게 줄여주는 등 주된 행동 형성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수법에 통합된 야외 활동이 아이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학업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학교를 건축할 때 교실, 휴게 공간, 식당에서 바깥의 자연이 잘 보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의 정신 건강만을 고려하여 시행하기에는 단순하고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럴수록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서는 아이들의 정신 발달은 물론 지적 향상 및 감정적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